악령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악의 뿌리와 하나가 되어 우상을 만들며 섬기면서 절대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절대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한 순간 인간의 삶의 터전 역시 동시에 파괴되면서 천벌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20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현 시대에서도 베네수엘라나 북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죠.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존재를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악의 뿌리, 섭리에 반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라지지 않고 시대별 공간별로 형태만 바뀔 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등장한다. 악령과 악령의 종자를 있게 하는 악의 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사라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의 뿌리는 육체에 바탕한 욕망을 이용하여 섭리에 바탕한 사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존재이며, 육체에 바탕한 욕망은 육체를 지닌 이상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죠.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다 그런 감정이 생기죠. 하지만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면 교화를 통해서건 재물을 통해서건 사라지게 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비기는데 뭘까요? 그러면 모습이 된 것인가요? 절대자를 가리키겠죠. 예수가 한 말이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원수. 그래요. 악의 뿌리. 악의 뿌리는 악령이 되겠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고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그래요. 밀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나요?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참여하는 이들. 어떤가는 신의 뜻을 파악하면서 절대자의 뜻을 파악하면서 그런 일을 눌러볼 수 있고, 가라지는 섭리에 반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을 해를 끼치는 인물로 풀이할 수도 있겠죠. 이 비유를 현실 세상에 적용하면 집주인은 절대자가 되고 원수는 악의 뿌리가 되며 가라지는 악령이나 악령의 종자가 되고 밀은 하늘나라의 실현에 참여하는 이들이다. 수확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 태워버리라는 말은 악령과 악령의 종자, 즉 하늘나라의 적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늘나라의 적을 사라지게 하라는 말이다. 명확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적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절대자를 풀이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절대자를 풀이되죠. 원수는 악의 풀이할 수 있으면 가라지는 혼의 소산으로 풀이할 수 있고 밀은 영의 소산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영혼할 때 영의 소산과 혼의 소산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유니까 이런 뜻 저런 뜻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풀이할 경우 세월이 흘러 혼의 소산과 영의 소산이 명확히 구별되면 혼의 소산을 제거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예수의 비유는 대체로 마음을 대상으로 풀이될 수도 있고 실제 세상을 대상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러한 풀이가 가능한 것은 예수의 의도가 나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비유로 표현할 때는 어떤가요? 정확한 뜻을 감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 뜻으로 풀이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간직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악의 뿌리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고대의 악의 뿌리는 신분제도의 바탕하에서 권력과 부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였다. 한국에서 1894년에 발발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흔히 불리는 폭동의 계기가 된 조병갑의 수탈 방식을 보면 고대의 악의 뿌리의 형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인용하였으니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앞에서 언급했죠. 고대의 악의 뿌리의 또 다른 형태는 부와 권력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가난에 시달린 이에게 곡물이나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어려울 때 빌려주고 그래요. 고리를 받는 거죠. 약점을 이용해서. 고대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들이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그러한 일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을 지닌 정부가 직접 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황곡제도가 있다. 황공은 가난한 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기에 빌린 것에 이자를 더해 갚게 하는 제도이다. 보겠습니다. 어떤 제도였는지. 게다가 황국이 부수화되자 이자도 늘어났다. 이자를 춘공기에 곡물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세금화됐다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을 알 필요 있죠. 원래 내던 이자의 10%가 재정 수입으로 잡히게 됨에 따라 그 외에 자연적인 감소 보충과 운영상의 경비, 즉 입출고의 비용과 운영자인 향예의 생계 보장비 등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자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제도가 도입됐지만 변질됐다 이 말이죠. 고리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또한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해 형편없는 곡식을 분배받고는 갚을 때는 좋은 품질의 곡식으로 바쳐야 하는 등 실제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그래요. 싼 곡식 대신 높은 좋은 곡식 받았으니까 그것도 이자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일종의 고리의 한 형태죠. 이러한 여러 모순들은 지역 간의 편중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황공은 원래 법에서 정한 조세가 아니므로 군현에 배당된 액수나 인구수나 토지에 비례하지 못했다. 이 시방편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한 군현에는 흉년이라도 나눠줄 곡식이 없는데 하여튼 쭉 읽어보면 되겠죠. 심한 경우에는 원곡을 나눠주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이자만을 계산해서 가을에 거두는 왕한까지 나타났다. 세금처럼 돼버린 거죠. 악질적인 제도로 바뀐 거예요. 황곡제도는 춘공기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 처음부터 수탈의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이건 사람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기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악에 물들면 사람들에게 부담만 더욱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와 권력을 이용한 고리대금업은 고대사회 어느 곳에서나 수탈의 핵심 방법 중 하나였고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노예를 양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요. 볼까요? 성경에도 그런 사실이 적혀있죠. 고대에 쓰여진 글이죠. 성경은. 그때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포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과거에도 뭐 일종의 금융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당을 잡히고 곡식을 빌려왔다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내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세금 무거웠다 이 말이죠. 수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래요. 사람들은 다 평등하지 않은가. 그래요. 세금이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거는 소득에 기반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 말이겠죠. 하여간 뭐 평등한데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갔다 이 말이죠. 종으로 팔아서 갚았겠죠. 우리 딸들 가운데서도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딸을 팔아먹으면 또 여성은 고대에는 성노리개로 전락하기도 했죠. 그걸 얘기하겠죠. 우리에게는 손쓰림이었고 우리 밭과 포도는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고리 대금업을 하면 빚을 허덕이면서 결국 넘어가게 돼 있죠.
나는 그 사람들이 울부짖은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느헤미야가 생각했다겠죠.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지폐를 걸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인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의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원래 그 고리대금업은 아는 이들은 다 금지시켰죠. 악인 거예요. 더더구나 정부가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조선은 했다.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활동하였다. 그 지역에서도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였으며 빚을 갚지 못하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고대의 악의 뿌리 실현 형태가 현재라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신분제도와 유사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면서 여전히 고대의 악의 뿌리는 인간들이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고 현실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고리대금업 같은 것도 현 시대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각주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급격히 인상하여 인위적으로 인상한 거죠. 이는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공개적으로 인상하였는데 장려한 사례이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는 고대의 악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악의 뿌림인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아무리 시대 공간별로 다르게 나타나도 어느 정도 인식하는 이들이 있죠. 그 최근 몇 년간 고물가 고금 현상이 이어졌죠. 그런데 어떤가요? 고금리는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한 경우죠.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나라들이 고금리를 허용을 했어요. 현 시대에서 문명이 발전한 국가들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면 안 되겠죠. 다만 문명이 발전하면서 고도의 악의 뿌리의 실현 형태는 사회적으로 예전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따릅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현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각주에서 확인했죠. 현 시대의 악의 뿌리 완전한 실현은 4년매에 입각한 선전, 선동, 폭동이나 반란, 선거를 통한 권력 장악으로 시작된다. 사념으로 사용되는 관념은 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이다. 그래요. 현 시대 제도를 악으로 간주하죠. 현 시대에 불만을 가진 이들은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도 부분적으로도.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권력을 지닌 자나 부를 지닌 자가 보이는 비윤리적 행위 및 많은 사람들의 가난이 수직적 수평적 질서와 그로 인한 가격력들이 지닌 특징 및 시장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해요. 수직적 수평적 불화와 그로 인한 가격력들이 지닌 특징 및 시장을 모두 파괴하고 분화된 영역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비윤리적 행위들이나 가난이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입되어서 발전한 나라는 전체적으로 부강해지죠. 구성원 개개인의 삶도 훨씬 좋아지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발전하기 전에 굶어 죽는 이들도 많았잖아요. 보릿고개란 말도 있는데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이들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그래요.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게 우파나 좌파를 가르는 기준이 되진 않겠죠.
근데 어, 가난 가난과 가난 이런 것을 이제 섭리에 바탕한 제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로 통합하자면 수직적 수평적 분화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로 문명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사회제도를 바꾸자는 말이다. 문명이 퇴보한다는 말은 사회의 생산성 하락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나 사회 구성의 계기는 자연히 가난해진다. 늘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하죠. 현실에서 확인 가능하고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자 자신을 진보 혹은 민족주의자라고 주장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죠.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은 미개인적, 원시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악령의 종자일 따릅니다. 그래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청문회 때 그랬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난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에서 전향했느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조 후보자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사회주의자였느냐는 김 의원의 앞선 질문에서도 질의에서도 사회주의가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문재인 정부 때. 성향이 대부분 사회주의자였던 모양이죠. 아니면 사회주의자 따라지겠죠. 빨갱이 따라지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민주주의자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일 따릅니다.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역시 민주주의 한 형태로 생각하는 듯하다.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그렇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900년대 세계적으로 중후반이죠. 제법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고 많은 국가들이 폭동이나 반환을 통해 공산화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는데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천벌이었다. 섭리가 발견되니까 또 100%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뢰하자는 말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대놓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이제 민주정치 제도가 선거제도가 도입된 국가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섭리에 반한 명백한 악인 정확한 이유는 모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통해 직관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며 실현되었을 때 큰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꺼려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실상 한국 정부는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의 저항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은 한국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지 않았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근거한 공산주의 제도에 근거한 북한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죠. 그 결과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고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에서 적으로 간주되어 공식적으로 적으로 간주됐죠.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의 파괴가 있었으니까 엄한 처벌을 받았는데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공공연히 사회주의자라고 선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과거에는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뭐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뭐 공직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시장지배시대 제도를 도입하는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전쟁도 발발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 기간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으로 간주되는데 어느 순간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각줄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일이 있었는데 거의 5천억 원 되죠. 1998년대 5천억 원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수조 원 되겠죠. 김대중 대통령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고, 그렇죠. 간첩행위죠 분명히.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벌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뭐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송금했다. 근데 사실 이상한 일이죠. 보통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고 돈을 뿌리는 정부는 잘 없죠. 미친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한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밝혀질 수 있는 거죠. 현 시대에서 밝히기는 어려운 문제죠.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USB를 넘기는 간첩 행위를 벌였지만 역시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맞죠. 대놓고 그 정보를 적국의 수장에게 넘겼죠. USB 간첩 행위잖아요. 반국가적 행위잖아요.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부정되는 사회에서 신분이 높게 여겨지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신분이 낮게 여겨지는 사람만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일 처리하기는 어렵죠. 자연히 한국에서 반국가 행위는 다른 국가와 달리 가벼운 경범죄 정도로 여겨지는 사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의 풍토상 예를 들어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들이 뭐 밝히는 것처럼 하지만 엄하게 처벌하기 어렵죠. 다 봐주는 거죠.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패 사건이 연루되더라도 뭐 금방 사면 되잖아요. 엄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엄청난 사건처럼 얘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뭐 그걸로도 엄하게 처벌하기 어렵죠. 일종의 사고잖아요. 서해 공무원이 밤새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불태워졌는데 사실 문명국에서 일어나기 어렵죠. 일종의 사고인 거죠. 그걸 가지고서 뭐 엄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뒤에 공무원을 월북자로 낙인 찍은 건데 뭐 그 당사자가 뭐 그렇게 판단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뭐 처벌을 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 되겠죠. 또 곧 살면 될 거고 감방 가지도 않겠죠. 그래요. 봐주는 거죠. 엄하게 처벌한다는 건 뭔가요? USB를 넘긴 행위는 간첩행위잖아요. 반국가 행위잖아요. 사실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USB 간직된 국가 기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패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를 때까지. 불면 관련자들이 불면 거짓을 얘기했다. 그럼 더 세게 패고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사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간
한국인들의 특징상 신분이 높은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관습이 있다 보니까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국가 행위를. 그러니 이제 반국가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널리 유포될 수 있는 거죠. 처벌하면 어떤가요? 왜 저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힘없다고 신분이 낮게 여겨지는 사람만 처벌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반국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국가로 점점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요. 신분이 높을수록 원래는 사실은 더 엄하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죠. 원래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